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닌 제가 왜 두 번째 인생이라고 했냐면요. 제 인생은 그 일을 계기로 주변 환경도 마음가짐도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요. 저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소위 성공한 남편을 둔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은 모바일 게임 개발자 겸 대표였는데 남편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큰 성공을 이루며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거든요. 남편은 원래는 작은 게임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좋은 아이디어로 동료 몇 명과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열정적이었고 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이야기하고 즐겁게 일하는 그 모습을 사랑했죠. 저는 그때 당시 개인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들쑥날쑥했기에 시댁에서 좀 도와주는 돈 말고는 제가 생활비도 거의 도맡아서 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성공하면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곧잘 했어요. 남편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든든했고 열심히 남편을 서포트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게임은 출시를 했어요. 대형 게임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아니지만 퀄리티가 좋고 재밌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 기세를 몰아 남편은 또 다른 게임을 런칭했고 그 게임도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그럴듯한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보통은 남자가 갑자기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게 되면 딴 마음을 품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가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 차를 바꿔주거나 저에게 고가의 선물도 안겨주는 등 저를 위해 많이 베풀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성공에는 제 역할이 컸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이 잘나서 잘됐다고 하지 않고 저에게 그 공을 돌리고 고마워하던 그 남자. 그때만 해도 남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이 났고 멋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남편은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샀고 저와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저를 부러워했고요. 사실 저 하나만 보자면 집안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하고 특출난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더욱 저더러 시집 잘 갔다, 남편 잘 만났다는 말을 많이 했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행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반년 뒤에 소중한 저희 아이도 생겼습니다. 저는 불규칙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정말 바빴어요.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한다고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출장도 몹시 잦았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니, 긴 정도가 아니라 집에는 그냥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다수였죠.
육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혼자 했고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볼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씩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컸느냐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구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 자주는 못 와도 오는 날이면 식사라도 갖은 정성으로 챙겼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또 좋은 편이라서 남편도 제가 차려주는 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레 홈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집착하는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 키우는 집은 보통 장난감이나 아이용품으로 어수선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집을 거의 모델하우스처럼 쓸고 정리하고 관리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쓸고 닦았는데 그것도 무릎 꿇고 벅벅 걸레질을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남편이 집이 너무 광이 난다고 말했는데 그런 칭찬을 듣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저는 아이 잘 보고 집안관리 철저히 하고 음식 신경 써서 하고 제 딴에는 저희 부부가 참 이상적인 부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편에게 나도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희 집에는 큰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의사의 심각한 설명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나마 빨리 발견했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점점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실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워주신 거 알지? 요양원 가면 기계처럼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거기서 외롭게 혼자 둘 수 없어. 그는 제게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집에 있잖아. 당신만큼 우리 엄마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주면 안 될까? 당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응? 내가 평생 빚진다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부탁이야. 말은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애원하는데 차마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치매 걸린 어머님을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어렵고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아프시다 보니 더했죠. 점잖았던 저희 어머님은 점점 아이가 되어가셨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웬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왔냐며 소리를 지르셔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옆에서부터 간병하다 보니 제 생활이 아예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픈 어머님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늘 집에만 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서글프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온종일 어머님한테만 매여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맙다,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힘이 된다 등등
저를 다독여주며 고가의 가방이나 현금 등을 용돈처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나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편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기 엄마 맡겨놓고 본인은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씩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이나 쥐어주고 비싼 선물이나 주면서 달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나요. 저는 가족이니까 내 부모다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어머님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갈수록 야위어 가셨어요. 제가 아무리 갖은 재료로 음식을 해드려도 나중에는 입맛도 없으신지 잘 안 드셨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지 6년 만이었죠.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동안 모시고 산 정이 있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참 슬프기도 하고 더 잘해드릴 걸 후회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내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이제 내일이 끝났구나 싶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그 심정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당신 덕에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 단순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이 없는 집도 익숙해질 무렵 남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엄마 모신다고 고생 많았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내가 비용 다 대줄 테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우리 영호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푹 쉬다 올 수 있게 하와이 어떨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비행기 티켓, 숙소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저도 힐링이 필요했던지라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 갈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사이 멋지다, 사이 잘 둔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여행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힘듦을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싹 씻어내리고 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여행을 갔다 오고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리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집안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남편 혼자 있었을 텐데 당연히 청소든 뭐든 아무것도 안 했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동안의 묵은 먼지도 닦아내고 쓰레기도 치우고 못했던 일주일간의 집안일을 해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쓴 것 같은 와인잔 2개가 건조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와인을 마셨나 보다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 보니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로만 대충 씻은 것 같았죠. 제가 다시 씻으려고 잔을 드는 순간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와인잔 하나의 입구 부분에서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거든요. 물로만 대강 헹궜다 보니 미처 지워지지 못한 자국이었죠. 그걸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 잔을 쓴 적도 없었고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이 집에 와서 이 잔을 썼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 립스틱 자국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멍한 기분으로 일단 설거지들을 다 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였죠. 그리고 저희 안방 침대를 청소하는데 그것까지 발견한 겁니다. 바로 긴 머리카락이요. 저는 머리가 단발이고 염색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침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기다란 염색 머리카락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없는 틈에 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청소를 멈추고 침대에 앉아 몇 시간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집에는 다소 소홀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건 전부 일 때문에 그런 거고 딴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떡하니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나한테 일주일이나 여행을 다녀오라고 한 것도 사실 이 집에 여자를 부르기 위함이었나? 그 생각을 하니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고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에 온 남편은 대충 씻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키를 챙겨 바로 남편 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돌려보니 바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블랙박스 음성으로 찍혀 있더군요. 대표님 집으로 가도 되나 몰라요. 행여나 사모님 오시는 건 아니죠? 괜찮아요. 집사람은 여행 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긴 사모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표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 김에 또 우리 소영 씨랑 좋은 시간도 가지고 싶고. 사실 대표님 집 좀 궁금하긴 했어요. 워낙 젠틀하고 깔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의 집은 어떨까? 그런 게 궁금했나요? 그럼요. 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많죠. 기분 좋은데요? 그 대화를 듣는데 정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 안에서 울었다가 머리를 쥐어 뜯었다가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린 채로 올라와 남편을 거칠게 깨웠어요. 자다 깬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봤고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블랙박스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꺼이꺼이 울었죠.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생각 같아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싶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많이 믿고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도저히 남편 얼굴도 못 보겠고 끝을 내자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했는데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소중한 내 가정이 있고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온 내 생활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일주일가량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에게 어떠한 말도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그게 참 괘씸한 일이었지만 저도 굳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그냥 덮을 거다. 더 이상 캐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장 그 여자와 끝내라 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 번은 덮어줄 테니 그 여자랑 바로 끝내라고요.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최선이더군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대로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속은 썩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 입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했으니 그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잠깐 딴짓을 하긴 했지만 남편에게도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는 소중할 테니 가정을 지키고 싶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여자랑 끝내고 다시 가정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순진하고도 멍청한 착각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이라도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여자인가? 아직도 연락하는 건가? 안 끝낸 건가?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집에도 일찍 왔습니다. 회사 일로 매일 바쁘다고 하더니 들킨 이후로는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칼같이 일찍 퇴근하더군요. 아이와 시간도 보내고 제게 말을 걸며 어색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제게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공허했고 그의 다정함은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느꼈죠. 덮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따금씩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대화가 떠오를 때면 잠도 안 오고 미치고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견뎠어요. 제가 거기서 남편을 닥달하고 몰아세우면 남편이 더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어그러진 믿음은 깨진 유리잔 같아서 결코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다시 전처럼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고 회사 일을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일도 이제는 아니었죠. 그 여자 만나러 갔구나. 그 여자랑 같이 있겠구나. 머리가 돌지경이었고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도 한 친구인데 흥신소를 통해서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 흥신소 연락처를 받아내서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정보를 주고 과거에 만났던 상간녀와 아직도 만나는지 알아보고 증거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분 따로 만나는 여자 없습니다 라고 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을 듣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바램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 여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헤어진 적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에 따른 증거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궁금했어요.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젊고 날씬하고 예쁘고 세련됐더군요.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옷차림도 그렇고 외모만 보면 유부남하고 불륜을 저지를 만한 여자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 여자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흥신소 직원이 그 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외부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떤 채용 과정을 통한 건 아니고 남편이 그냥 꽂아준 것 같다네요. 아마 그 전부터 내연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직접 두 눈으로 불륜 증거를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울고 쓰러지고 가정을 위해서 헤어져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남편에게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 간병까지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서 조카뻘인 애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그때의 그 무너지는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흥신소 직원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더 캐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저는 추가금 걱정 말고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요. 그렇게 증거를 들고 온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때 그 여자랑 안 끝냈지? 갑자기 뭔 소리야? 그 여자가 회사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어? 어? 그걸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곁을 지켜온 게 나야. 치매에 걸린 당신 엄마를 6년 동안 간병해 준 것도 나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기가 막히더군요. 저한테 최소한 미안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뒤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캤느냐며 무섭답니다. 그러면서 그래, 들켰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더 이상은 숨기고 감추고 싶지도 않아. 나 그 여자가 너무 좋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푹 빠지고 좋아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구나 처음 느꼈어. 당신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 만나고 알게 됐어. 아,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라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죽을 만큼 미안해. 나도 사람 새끼인데 안 미안하겠어?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운명 같아.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디? 나도 모르겠어.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 그냥 내 운명인 것 같고 그래. 그럼 나는 뭐야 당신한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원하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얼마나 그 여자한테 미쳐 있으면 조강지처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하고 이혼해달라 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가 나다 못해 그냥 서글프더라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고 울고불고 가슴을 쳤지만 남편은 아무 감정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우리 아들 이만큼 잘 키워주고 6년 동안 우리 엄마 간병해준 것도 고마워. 나 그거 모르는 인간 아니야. 그래서 나도 다 생각해놨어. 당신이 좋게 이혼만 해주면 더 묻고 따질 것 없이 이 집 당신한테 바로 넘길게. 이 집 얼마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저희 아파트 시세가 좋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된다면 계산적으로는 저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 이제는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비참하더군요. 지네 엄마 간병시킬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간병 끝나고 필요가 사라지니 이혼해달라 하고 이용당했다 생각하니 눈물만 났죠. 저는 처음엔 집이고 뭐고 싫다고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저한테 미안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면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고 아들까지 본체만체 하더군요.
그러던 찰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을 찾아갔고 남편이 내연녀에 대한 최종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이 서류 폴더를 내밀며 대뜸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이 여자 알아보니까 좀 무서운 여자 같던데요? 라는 거예요. 네? 무섭다니요? 이 여자 이름은 임소영인데요. 마음성장 컨설턴트라는 곳의 대표예요. 주로 회사 대표들 상대로 심리 컨설턴트를 하는 곳이라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좀 더 딥하게 파봐야 알겠지만 좀 알아보니 이 여자가 핵심 간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겉으로는 명상센터처럼 보이는데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말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단순한 불륜관계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전에도 성공한 CEO한테 접근한 적도 있었고 또 주변 조사를 해보니 사업의 성공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운 덕분이니 어쩌니 하면서 나쁜 기운을 없애주면 더 큰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다닌다네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정화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송금이나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남편분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죽겠다는 그 여자, 진짜 운명을 만난 것 같다던 그 여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이비 종교의 간부라니요. 저는 일단 자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느냐, 너는 등신같이 속고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나요? 아픈 시어머니를 6년이나 간병한 아내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에게 미쳐서 가정을 내팽개친 그 인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진 상태라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아 죽겠는 여자고 네 간이고 쓸개고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했으니 어디 그렇게 해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가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버렸고 남편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복수를 한 거였죠.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갖고 오라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요.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신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보고 계속 이렇게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든 뭐든 할 거라고 으름장까지 났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협의 이혼 해준다고 하니 신바람이 났죠. 저는 일단 이 집부터 나한테 명의 이전 해줘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제대로 지급해라. 그러면 바로 협의 이혼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양육비에 대한 각서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도 없이 거적대기만 데리고 살면 뭐하겠어. 그 여자가 운명 같다며? 자식이고 아내고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푹 빠진 여자라고 하니까 보내줄게. 그 여자랑 어디 100년 만년 행복하게 살아봐.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새살림 차릴 생각에 눈이 돌아가 있더군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숙려 기간 끝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집부터 팔았어요.
이제 아이도 제가 키워야 하는 마당에 굳이 넓고 비싼 집은 필요 없었거든요. 저는 쉬고 있던 사진작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스튜디오도 마련을 했습니다. 막상 이혼 후 혼자 살아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고 남편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아이와 살아보니 그 나름대로의 행복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좁아졌었구나 깨달았죠.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부잣집 사모님은 아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일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벌어서 우리 아이 키우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더 이상 안 보내더라고요. 사실 초반 1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보냈는데 그 후에는 툭하면 미루거나 해서 사람 염장을 질렀거든요. 그래도 보내긴 했는데 그마저도 1년 전부터 아이 끊긴 거죠. 약속한 대로 지 자식 양육비는 똑바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싶어 전화도 했지만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싶다가도 너무 번거롭고 그런 일로 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전 남편의 근황을 말이죠. 남편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회사 자금까지 전부 헌납하고 사업체를 제대로 날려 지금은 그 종교단체 건물에서 산다는 겁니다. 허드렛 일 하면서요. 사업체는 진작에 그 종교단체 소유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냈는데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종교단체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게 남편의 자의든 아니면 그 여자의 계략이든 뭐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잊고 지냈던 그 흥신소 직원 말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사실 설마 했어요.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설마 했었는데 남편이 정말 그 여자로 인해 이 정도로 파산하고 갈 때까지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흥신소 직원 말 듣고 조강지쳐 버린 놈 잘된 꼴 못 봤다. 망해봐라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혼을 해준 건 맞는데요. 진짜 남편이 그 정도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의 어리석음에 쓴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독촉전화는 하지 않았고 남편의 근황에 대해 찾아보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를 내팽개친 순간 저에게도 남편은 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쩌고 살던지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운명이라고 했던 여자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전 남편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인연을 끊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렇게 번호를 지우는데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전 남편이 이제는 그저 지워버려야 할 오점처럼 느껴진 그 순간이 참 기묘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지를 가만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사람, 초라한 반지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눈은 별처럼 빛났던 사람,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성을 쌓아 올리는 법은 알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픈 어머니를 6년이나 돌본 저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겼고
사기꾼의 달콤한 혓바닥을 운명이라 착각했으니까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셈이죠. 하지만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이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할까요? 본인이 잃은 게 무엇인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로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꿋꿋이 서서 일궈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제가 작업했던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과 함께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혼 후 오직 제 실력 하나만 믿고 맨주먹으로 회사를 차려 이제는 제법 업계에서 인정받는 작은 회사를 이끌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 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죠.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제게는 특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유산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전남편의 이기심과 잔인한 배신으로 벌어진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사이였는데 나중에 졸업 후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매달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저도 모르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 가보자고 남편과 약속했던 그때 기적처럼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고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도 참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남편은 젊은 감성의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핫플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했던 아이, 꾸준하게 번창하는 남편의 가게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남편네 식당에는 홀서빙을 하는 장소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제가 한 번씩 가게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부침성 있게 굴어 저도 참 좋게 봤던 직원이었죠. 제가 임신한 후 가게에 갔을 때 장소희는 제게 다가와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소희씨. 그때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편이라 임신 초기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오라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께 갑자기 전화가 왔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께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니 저는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제 것도 남편 것도 아니었죠. 사이즈가 딱 여자 신발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간 사이 뜬금없이 저희 집에 놓여 있는 여자 신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배신을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현관 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은 채로 편하게 저희 집 테이블에다 발까지 올려놓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이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이 집의 안주인인 것 같겠더라고요. 영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그 여자도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 됐어? 배고파. 우리 꼬물이도 배고프대. 좀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지. 진짜 배고프다니까. 내가 아니라 꼬물이가 그래. 꼬물이 그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오빠 닮지 누굴 닮아. 알았어. 지금 나간다. 하면서 남편은 손에 고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억하며 놀라서 접시까지 떨어뜨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소희였거든요.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장소희 씨? 그 순간 장소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한테 민망하거나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짜증난다는 표정이요. 자기가 이 시간에 왜 친정 간다며? 남편이 몹시 당황했고 장소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오빠 나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고 그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저를 지나쳐 가려는 장소희의 머리채를 바로 잡았죠. 장소희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요량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머리털을 당겼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오해라느니 그만하라느니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다 들었는데 뭔 오해라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머리 놓으라면서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장소희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를 뒤로 가차없이 떠밀었어요.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아픈 것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나를 밀었다고? 충격이 너무너무 컸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장소희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했고 장소희는 배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장소희 보고 일어나 보라면서 부축을 하더니 차키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딜 나가는 거야? 아, 배 아프다잖아. 안 보여? 하면서 저한테 왈칵 화를 내더니 장소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정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이 현관문까지 갈 때까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달려가서 남편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김우씨, 너 돌았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중에 할게. 뭔 나중에? 뱃속에 잘못되면 어떡해. 나중에 한다고. 뱃속에? 좀 전에 연병 떨면서 얘기했던 그 꼬물인가 뭔가가 장소희가 임신한 애야? 네 애고? 그래.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구나. 그러자 장소희가 배가 아프다고 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장소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배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남편이 확 밀었을 때 배가 철렁했는데 그때부터 복통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을 불렀지만 당연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거실로 돌아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의 병원으로 가시던 엄마는 식겁하며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저와 엄마 단 둘만 남은 것 같더군요. 얼마 뒤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것만 전해달라면서 저한테 뭘 놓고 갔는데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임신한 와이프가 지 때문에 유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라니요. 악마도 울고 갈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그 인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바람핀 주제에 어디다가 이혼 소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비겁하게 숨었고 저는 시부모님하고 이혼 얘기를 해야 했어요.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2년 동안 결혼 생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위자료와 위로금 명목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기무식은 입이 없느냐 와서 지가 말하라고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기무식 가게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정말 한바탕 난리였는데 기무식은 저에게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장소희를 많이 사랑하고 장소희와 살고 싶다고요. 저는 남편과 장소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법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를 키우냐고 했지만 돈이 중요한가요? 저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소희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승소였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은 승리였죠.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탓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죠.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서진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왜 무너져? 더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야지. 제 앞에서 속상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엄마가 울어야 되나?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 털어버리고 내 인생을 보란듯이 살자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작은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언젠가는 저의 사업을 꾸려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사무실을 열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일도 따내고 그렇게 따온 일은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매진하니 잡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직원도 늘리면서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이 바로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농상품 가공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강 대표님은 저의 실력과 감각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일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저로서는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게 해준 은인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적인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멘토처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대표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생겨서 따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 CEO라고 생각했는데 강 대표님에게도 여러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최 사장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면서? 실은 나도 젊을 때 남편 때문에 속 꽤나 썩였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들들 키우면서 아버지한테 이 회사 물려받고 악착같이 이만큼 키운 거야.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한눈 팔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책임감 없고 의리 없는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 사장 얘기 듣고 나도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짠하더라고. 그리고 최 사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다 얘기해. 나도 최 사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인생 선배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게.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당당히 성공한 대표님의 모습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도 장소희 그 여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일이 바쁘니 그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떠올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장소희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그 지옥 같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났을까 운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다름 아닌 강 대표님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일 때문에 강 대표님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미팅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 대표님이 청첩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곧 결혼하거든. 어머나, 축하드려요. 저는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 이름이 장소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보자 확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장소희는 그때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고 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으니 이 장소희는 그 장소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며느리 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 원래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뒤늦게 유아교육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있다네. 아, 유학이요? 20 초중반은 다 외국에서 보냈다고 하대. 그러면 그 강소희가 아니구나. 그냥 이름만 같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대표님 아들의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죠. 일 때문에 강 대표님 회사로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상간녀 장소희요. 강 대표님과 함께 웃으며 회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제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뭐지? 정말 그 장소희였네? 싶은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다가갔죠. 왔어요, 최 사장. 방금 그분은 아, 봤어? 우리 예비 며느리 곧 결혼한다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표님의 예비 며느리가 그 장소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미팅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 근황을 알고 있을 만한 대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 남편 근황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구태여 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근황을 물어보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죠. 우식이 그 여자랑 헤어진 지 꽤 됐어. 아니, 꽤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 얼마 안 살고 헤어졌다고? 너랑 그렇게 이혼했을 때 우리도 김우식 진짜 미친놈이구나 욕 많이 했었거든. 어쨌든 그 뒤로 그 여자랑 애 낳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 태어난 애가 좀 아프다는 거야. 애가 아파? 선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나 봐. 희귀병이라고도 했던 것 같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1년도 안 살고 갑자기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우식이가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는 자기가 키우기 싫다고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다 우식이한테 넘겼대. 우식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애한테 문제 있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 우식이한테 넘기고 쥐는 도망간 거지. 완전 미친년 아니냐?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근황이었거든요. 둘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출산한 애는 아프고 장소희는 그런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희를 제가 다시 만난 거였어요. 바로 강 대표님 둘째 예비 며느리로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희귀병이라서 보험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우식은 병원비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시부모님이 그 애를 거의 돌본다고 했습니다. 불륜가게로 소문나서 가게 장사도 예전처럼 잘 안 되는 데다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님, 그러니까 김우식 부모가 그렇게 장소희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아들네 가정 망치고 기어코 결혼하더니 애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도망간 년이라고.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식이 얘기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그때 김우식하고 바람난 그 여자 장소희 말이야. 만났거든. 그 나쁜 년을 만났다고? 어디서? 저는 그 친구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도 귀함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이거 우식이한테 얘기해줘도 되냐? 해. 근데 어차피 걔네 이혼했잖아. 와, 그 여자 진짜 골 때린다. 아픈 애 버리고 지는 부잣집 아들내미 낚아서 결혼한다고? 와, 완전 난년이네. 그런 난년하고 좋다고 바람핀 게 김우식인데 누굴 탓해.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남편하고 사는 줄 알았던 장소희가 왜 대표님 아들 약혼녀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대표님은 장소희의 과거와 실체를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에게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장소희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거든요. 장소희는 제 앞에 돈 봉투를 꺼내놓더군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장님도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나요? 괜히 저희 어머님하고 사이만 껄끄러워지실 것 같은데요.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받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결혼하면 저 돈의 2배 이상 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희 씨, 강 대표님한테 어디까지 속이신 거예요? 강 대표님은 장소희 씨가 유학파 출신의 현재 대학원생인 줄 알던데.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 빼고는 나머진 다 속였고요. 애는?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도 낳았잖아. 그 애는 어쩌고? 저는 다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소희는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애 버렸지? 뭐라고요? 애 버리고 지금 새 출발하려는 거지? 와, 무섭네. 그 말에 장소희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디자인 업체 바꾸라고 할 거예요. 얼마든지 크고 감각 좋은데 천진데 그쪽한테 계속 맡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가 뭔데? 저희 어머님 저 엄청 좋아하세요. 제 말을 믿지 하청업체 사장 말을 믿을까요? 이 돈 주고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그쪽을 위한 길인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와, 저거 진짜 끝까지 미친년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챙겨 들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장소희에게 봉투를 집어 던져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그때 강 대표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최 사장, 바쁜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 대표님의 말에 저는 좀 멈칫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부 대기실로 가서 장소희 면상에다 돈봉투 던져주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과거 세탁하고 결혼하니까 좋느냐라고 깽판치고 소리라도 지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개망신 당할지언정 비참하게 쫓겨날지언정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강 대표님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장소희에게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강 대표님에게까지 피해를 주거나 망신을 끼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님께 조용히 따로 얘기를 했죠. 저기 대표님, 많이 바쁘신 거 아니면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객들이 많이 와서 좀 바쁜데. 중요한 얘기라서요. 며느님에 관한. 우리 며느리 얘기? 뭔데? 잠깐만 오시겠어요? 그렇게 강 대표님을 데리고 잠깐 자리를 피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르게 펼쳐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여기 장소희 어딨어? 누군가 까랑까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저도 강 대표님도 놀라서 쳐다봤죠.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전 시부모가 있었거든요. 전 시부모가 장소희의 결혼식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요. 뭐지 싶었는데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남편 친구에게 장소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 친구가 전 남편에게 얘기를 전한 모양이고 장소희가 과거 세탁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전 시부모가 예식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뭐야? 전 시부모는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여기 장소희가 내 아들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 낸 상간녀고 내 아들이랑 애도 낳았다. 그런데 그 애가 장애가 있는 걸 알자마자 버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객들 다 경악하고 강 대표님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시부모는 이 망할년 어디 갔냐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을 찾았어요. 강 대표님도 놀라서 쫓아갔고 저도 덩달아 쫓아갔죠. 전 시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장소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세상에, 드레스 뻗쳐 입고 있는 꼬라지 봐라. 네 속으로 낳은 새끼는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너는 여기서 드레스 뻗쳐 입고 결혼한 마음이 드니?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어. 아유, 세상에, 애가 눈에도 안 밟히듯? 여기 경비원 없어요? 이 미친 사람들 당장 쫓아내요. 미친 사람? 내 아들 이혼시키고 가로챘으면 애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 아픈 거 알자마자 도망가 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망하려나? 하면서 전 시모는 장소희를 잡아당겼고 장소희는 드레스 입은 채로 바닥에 나자빠지더라고요. 그 소동에 하객들 다 와서 구경하고 신랑인 대표님의 아들도 달려와서 경악을 하면서 장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얼른 쫓아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전남편까지 달려와서는 신부 대기실로 난입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전남편은 흥분한 전 시부모를 말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 꼬라지 봐라, 우시가. 천연이 너랑 성준이 버리고 지는 새 출발하려고 저러고 있다. 전남편도 장소희를 노려봤고 장소희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전남편과 전 시부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전남편도 말리러 온 거였지만 장소희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너 우리 성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네 뱃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눈꼽만치도 없지?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니네 부모까지 끌고 와서 왜 난린데? 하면서 장소희도 악기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강 대표님 그 모습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하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겨우 직원들이 와서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쫓아냈고 하객들 난리나고 당연히 결혼식 진행도 안 됐고요. 축의금 다 돌려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시부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다 같이 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강 대표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장소희에게 네가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고 민호 씨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그 남자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고요. 철없을 때 잠깐 만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잠깐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부모님도 보셨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끝낸 거예요. 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고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아팠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연기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면서 장소희에게 다가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장소희 씨. 나 이거 전해주러 여기 온 거야. 장소희는 눈물로 다 흘러내린 신부화장을 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참 뻔뻔하다. 내 남편 유부남인 거 너무 잘 알았고 내가 임신한 거 축하까지 해줬잖아. 그래놓고 뒤에선 내 남편하고 애 가진 거고 그리고 애 아픈 거 알자마자 이혼하자고 하고 도망갔다며. 거짓말 정말 잘하네. 유학이니 뭐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이 돈 봉투 주면서 조용히 해달라며. 결혼하면 2배 이상 더 줄 수 있다며. 근데 너도 참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받니? 이 더러운 돈을? 나 지금 내 회사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아쉬워 보이디? 너 참 못됐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나 보다. 자, 나는 이거 돌려주려고 여기 온 거야. 제 말에 장소희는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강 대표님은 제 얘기 듣고 또 뒷목 잡고요. 아들에게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나요. 강 대표님이 어림도 없으니 이번엔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인 민호 씨에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더 환한 얼굴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장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은 파혼했고 장소희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예비 며느리라고 이것저것 많이 해준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 조치 당하고 소송까지 당했죠. 그 후 강 대표님이 저를 만나 물어보셨고 결혼식 날 강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대표님은 좀 일찍 말해주지 그랬냐고도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망신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시키지 않고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그날의 일로 장소희는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저지르고 명예훼손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장소희와 전 남편 네 가족들은 법적인 싸움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저를 저버리고 선택할 만큼 장소희가 좋니 어쩌니 했던 전 남편은 그 질기고 더러운 악연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었죠. 본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아니겠나요? 저는 드디어 그 인간들하고의 모든 인연을 후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일과 제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